드라이브 아이 카. 학편. 며칠 후 남편의 두 번째 차, 그러니까 나란히 주차된 차 중에 문제의 그 차가 사라졌다. 대리기사와 차를 가져온 후로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으니 정확히 언제 사라진 것인지 모른다. 나는 지피는 구석이 있었지만 다시 문석에게 연락했다. 아파트 CCTV 보면 금방 잡힐 텐데 요즘에도 그렇게 용감한 도둑이 있네요. 제가 이따가 가서 볼 테니까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주차장 어디예요? 나는 문석에게 주차장 위치를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곧장 차미란인지 차미경인지 아무튼 명함의 번호로 전화했다. 신호가 몇 번 울리더니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내가 차 가져갔니? 나는 다짜고짜 물었다. 누구? 무슨 차? 아, 난 또 누구라고. 오빠 와이프구나. 상대가 웃으며 말했다. 길게 얘기할 거 없고 내가 그 차 가져갔냐고. 내가 다시 물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올 때 내 핸드백 가져오시고 가게 주소 불러줄 테니까 이따가 거기서 봐요. 상대가 전화를 끊었다. 이런 싹수 없는 년.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다. 택시에서 내린 곳은 화려한 간판들이 유혹하듯 반짝거리고 시끄러운 음악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전형적인 유흥가였다. 길 건너쪽에 퀸이라고 적힌 커다란 간판이 보였다. 지하에 있는 가게로 들어가려면 계단을 내려가야 했다. 무릎이 안 좋아 난간을 잡으며 천천히 내려가고 있을 때 문석에게 전화가 왔다. 문석은 CCTV로 그 차 도둑을 찾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사진 몇 장 보낼 테니 확인해 보라고 덧붙였다. 나는 전화를 끊고 문석이 보낸 사진들을 살펴봤다. 사진 속 인물은 그때 운전해준 대리 기사였다. 이 사람이 왜? 나는 그 남자와 그레이스 차와의 연관성을 이리저리 상상해봤다. 두 사람이 서로 알 확률은 비행기 옆 좌석에서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생을 우연히 만날 가능성보다 낮으리라. 잠시 후 문석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나는 그 대리 기사를 도둑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갈림길에 섰다. 그의 친절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내게 명함도 줬는데 내가 그 차를 누구에게 빌려준 걸 깜빡했지 뭐니? 내가 이렇다 요즘. 그 사람이 누군데요? 문석이 물었다. 아, 있어. 내가 모르는 사람. 나는 그냥 둘러댔다. 어머니, 그럼 문제 없는 거죠? 그가 확인차 물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그 차 이제 어머니에게로 명예 바꾸셔야 해요. 안 그럼 벌금 내요. 그래, 그렇게 할게. 괜히 너만 수고하고 미안하게 됐다. 하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그레이스 차를 만나러 내려갔다. 자동문이 옆으로 열리자 10평 남짓한 새하얀 공간이 나왔다. 앞쪽에 하얀 소파와 카운터가 있었고 왼쪽으로는 불투명한 유리벽으로 된 사무실, 오른쪽으로는 긴 복도로 연결돼 있었다. 마침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복도에서 걸어왔다. 그레이스 차, 어디 있어요? 그레이스? 그레이스가 누구지? 아, 미경 언니요. 저기 안쪽 방에 있어요. 그녀가 유리벽 사무실을 가리켰다. 나는 노크를 할까 하다가 손잡이를 힘껏 밀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레이스, 아니 차미경은 컴퓨터가 있는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보며 자판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계란형 얼굴에 검붉은 뿔테 안경을 썼고 머리는 승무원처럼 곱게 빗어 착 달라붙게 고정했다. 하얀색 블라우스와 엉덩이, 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검은색 치마 정장을 입고 있었다. 왜요? 생각했던 이미지랑 달라요? 오늘 예약 손님은 이런 복장을 좋아하셔서. 빤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나를 의식하며 말했다. 그녀는 한쪽 입꼬리가 약간 올라갔는데 그쪽 볼에만 작은 보조개가 있었다. 내 핸드백 가져왔어요? 그녀는 내가 들고 있는 자기 핸드백을 힐끔 보더니 말했다. 왜 내 핸드백이 내 남편 차에 있는 거지?
나는 핸드백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놨다. 오빠하고는 뭐랄까?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그녀가 깔깔 웃으며 말했다. 이 핸드백, 오빠가 사준 거예요. 오빠가 그 차도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사모님은 운전 못한다고. 그녀는 휴대전화에서 남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찾아 어느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어차피 집사람은 운전도 못해. 그레이스, 드라이브 마이 카. 라고 쓰여 있었다. 너 따위가 뭐가 좋다고.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우린 집에서는 못 받는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다시 한쪽 입꼬리가 올라갔다. 천박한 것. 가슴이 쿵쾅대기 시작했다. 집에만 계셔서 사람들이 얼마나 천박한지 모르죠? 당신 남편 어떻게 놀았는지 한번 보여줘? 그녀의 입이 비뚤어지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대로 유리문이 부서질세라 쾅 닫고 나왔다. 안에서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사지가 떨려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버텼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난간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왔다. 나는 유흥가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뚫고 천천히 걸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켰다. 음료를 받아 자리에 앉자마자 벌컥벌컥 마시니 그제야 벌렁거리던 가슴이 좀 진정됐다. 등과 겨드랑이, 사타구니에서 식은 땀이 흘렀다. 문득 울고 싶을 정도로 초라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핸드백에서 그 대리 기사 명함을 찾아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한참이나 계속됐지만 받지 않았다. 괘씸한 마음에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당장 내가 찍어주는 곳으로 그 차 가지고 와요. 1시간 내로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메시지를 읽었다. 나는 남은 커피를 마시며 그를 기다리기로 했다. 음료를 다 마시자 나도 모르게 얼음을 입에 넣고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 남은 얼음이 거의 녹았을 무렵 그가 카페로 들어왔다. 나는 차의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그가 하는 말을 잠자코 들었다. 그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이 차를 딱 하루만 빌리려 했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집에 가는 내내 이어졌는데 요약하자면 이랬다. 한때 잘나가던 카센터 사장님이었던 그는 가게가 망해서 큰 빚을 지고 아내와 이혼했다. 처음에는 위장 이혼으로 시작했지만 아내가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그녀에게 새 애인이 생겨버렸다. 하나뿐인 아들도 데려가서 같이 사는데 그는 아들이 보고 싶어도 전처가 못 만나게 했다. 사정에서 오랜만에 아들을 보러 갈 기회가 생겼는데 못난 아빠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카센터를 하던 시절 차에 관심이 많던 아들은 이 브랜드에 차만 들어오면 좋아했다. 그래서 어제 이 차를 빌려서 아들을 만났고 오늘 반납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나는 입을 열었다. 문은 어떻게 열었어요? 차 키도 없는데 시동은 어떻게 걸고? 사모님, 제가 카센터만 10년 넘게 했습니다. 흐흐. 그가 능청스럽게 웃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고 시동을 멈추었을 때 나는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그쪽도 알다시피 나는 운전도 서툰데 비싼 차가 2대나 생겼어요. 제가 그쪽에게 차 한 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를 태우러 와요. 그렇게 하면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갈게요. 이 좋은 차를 제 것처럼 쓸 수 있다면야 저도 좋습니다. 다만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당일에 호출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하루 전에는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선약이 있을 때는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나머진 차차 서로 맞춰봐요. 그가 운전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가 맞잡은 손을 위아래로 흔들었다. 천장의 전등빛 아래서 그의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며칠 후 나는 문석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의 명의를 나에게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보험을 갱신하여
그를 피보험자로 등록했다. 이제 나에게 운전기사가 생겼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우쭐해졌다. 아무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어디에 가면 좋을까 생각해봤다. 문득 연예인들이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서 내리는 장면이 떠올랐다. 공항 정도는 가야 폼이 나겠지. 나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선글라스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작년에 산 거 어디에 놨더라?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옷장을 뒤져 공항 면세점에서 샀던 선글라스를 찾았다. 선글라스를 끼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포즈를 취해봤다. 공항에 간 김에 아들 보러 일본이나 다녀와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인터넷으로 주말에 출발하는 도쿄행 항공권을 알아봤다. 그리고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돼? 엄마가 요즘 외로워서 이번 주말에 아들 보러 가고 싶은데. 곧바로 아들에게 답이 왔다. 아빠 장례식 때 본 게 얼마 전이잖아요. 주말에 바쁜데. 그래도 좀 만나죠. 엄마 토요일 2시 비행기이니까 시간 맞춰서 공항에 마중 좀 나와. 아이 참, 다 정해놓고 연락은. 알았어. 나는 곧장 기사에게 문자를 보내 이번 주 토요일 공항에 갈 테니 태우러 오라고 했다. 기사에게 알겠다는 답을 받았다. 왠지 모르게 들뜨고 신났다. 근래에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다. 당일에 기사가 올 시간이 되자 나는 트렁크를 끌고 문을 나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이리저리 만졌다. 기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약속 시간에서 10분이 지나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는 중인데 길이 많이 막혀요. 조금 늦겠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다. 나는 처음엔 초조하다가 나중엔 화가 났다. 그는 결국 30분이나 늦게 나타났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요? 비행기 놓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길이 막혀서 그런데 어떡해요? 지금 공항 가면 늦을 것 같은데. 아무튼 빨리 타세요. 그는 그대로 차에 다시 탔다. 짐 좀 트렁크에 넣어주세요. 나 혼자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라고. 내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가 투덜거리며 다시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고 짐을 넣었다. 기사의 예상대로 공항까지 가는 길은 가고 서기를 반복하였다.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 초조하고 불안했다. 차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자 나는 끼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고 창밖을 이리저리 살폈다. 차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트렁크를 열어달라고 했다. 낑낑대며 혼자 짐을 꺼내고는 곧장 항공사 카운터로 바삐 걸음을 옮겼다. 항공사 직원은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니 해당 비행기는 이미 탑승을 완료해서 탈 수 없다고 했다. 직원은 환불 규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허탈한 기분이 들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 구석진 벤치에 앉아서 아들에게 일본에 못 가게 됐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후 알았어. 하고 짧은 답이 돌아왔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되돌아올 수 있냐고 물었다. 당신 때문에 늦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소리쳤다. 저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적어도 하루 전에는 예약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는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친절한 말투와 행동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천천히 트렁크를 끌어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2시간 이내에 배차된 버스는 전부 매진이었다. 나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턱을 괴고 버스를 기다렸다.